예, 한국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제 부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막말 논란을 의식한 듯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국당 전대는 2위 싸움이 볼만할 듯합니다. 네, 청와대와 민주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이제 PK 지역 합동연설회 있었잖아요. 워낙 이전에 있었던 합동연설회가 막말과 야유 이런 것들로 난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열릴까 궁금했었는데 자중하라는 이런 게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몰라도 좀 이전과는 다르게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두 차례하고 비교할 때 확연하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차례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 전당대회가 그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큰 장터가 열린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런 좋은 호기를 이용해서 자기 당이 지향하는 가치라든지 또 계속 주장하는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아주 역전 현상이 나면서 아마 당황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당의 어른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뭐 김교준 그 청년 최고이죠. 그 김준교. 예. 그렇게 이게 무슨 뭐 그 자기들 놀이터가 아닌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죠. 뭐 극우 세력의 뭐 놀이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아마 같은 당내에서도 비판을 했었는데 그 어른들이 좀 있어서 이게 되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무슨 뭐 말을 이거 하고 저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전당대회가 가는 의미를 좀 주지를 시키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설득력 있게 가야 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정치인한테 말은 곧 무기거든요. 말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인데 예. 그런 공감대를 얻고 설득을 이끌어내는 것은 품위 있고 절제된 언어가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어떤 증오 섞이거나 배설 같은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자해하거나 거꾸로 나중에는 돌아가서 이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늦게라도 그런 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좀 느껴집니다. 예, 교수님. 예. 일단 전당대회는 이제 일반 선거랑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내에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합동연설이라는 거는 거의 동원된 그 충중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를 의식해서 굉장히 이제 극우 발언 쪽이 저기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제 하나 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한국당 전당대회를 너무 지나치게 극우 극단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단정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준교라는 그 일부 정말 우리가 듣보잡이잖아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뭐 마치 뭐 자유한국당 전체가 보수 전체가 극우로 간다라는 것으로 언론을 포함해서 일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나오는 일부 언어만 그렇습니다. 왜 그거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어떠한 그 의원이 발언을 했다고 하면 그 민주당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다만 유력한 당 대표로 선출될 사람이 그런 막말을 했다든지 뭐 그러면 그건 차원이 다르죠. 일종의 김준교라는 그 젊은 청년 최고위원회 나온 사람은 정치 자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에 있어서 저 고마운 분이죠. 저런 애가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그냥 뭐 국민들로 봤을 때는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두 정당이 전부 다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누가 못하나 게임을 하면 안 된다. 누가 잘하나 게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이거는 예고됐었던 거예요.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이라든지 모든 상황 판단이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를 예측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헌 당규상으로 보더라도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선거운동과 관련돼서 지나치게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든지 아니면 당에 그런 걸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 차원에서 징계도 할 수 있고 경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관영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부산 대회가 대구 경북보다는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이제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는가? 어떻게 보수를 재건시키고 혁신을 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 경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탄핵을 부정하느냐 부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돌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 자신들이 그런 박근혜 탄핵 늪에 빠지는 그런 전당대회로 전락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김준교 후보에 대해서 두 분 다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어제 부울경 합동연설회에서 일정 부분 많이 수위가 낮아지고 그리고 많은 좀 점잖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막말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대선배님들과 특히 다른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마두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문두로가 있습니다.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당 대선배들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게 사과한다. 대통령에게 막말성 발언을 했는데 정작 그런 사과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나중에 문두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이렇게 문 대통령 겨냥한 발언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거죠. 당에서 압박을 하니까 하긴 하지만은 본인의 속내는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차베스를 이어가지고 지금 뭐 정권을 잡고 있고요. 뭐 거의 국회의장이 또 대통령이 해서 지금 한 나라 두 대통령인데 마두로에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적절한 비교가 아닌 게 지금 마두로 대통령 집권 차베스 이어가지고요. 물가가 140만 %가 폭등을 했고요. 물가 상승이. 또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최근 3년 동안 나라를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지금 이주 탈출을 했었고요. 또 전체 국민의 10명 중에서 9명이 빈곤층에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그 나라라고 보기 어려운 지금 아주 만신창이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또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 그 공격을 위한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 앞서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기 본인이나 한국당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계속 자해를 하는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나이도 젊은 친구가 이제 정치를 막 시작을 했는데 좀 정치 아까 선배들이라고 코칭을 하던데 그 선배들한테 좋은 점을 배워서 정치 좋은 지도자로서 커나가야 될 텐데 저렇게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얘기를 하는 것부터 배웠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당의 대선배님들께 사과드린다라고 했더니 괜찮아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 탄핵 거론한 것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감싸는 선배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한국의 자유한국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 이제 벌칙 규정이 있어요. 거기 위반 사항이라는 대목이 별도로 나오는데요. 거기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당에 극심한 해를 끼칠 경우를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한 거예요. 저는 저거 끝나고 나서도 윤리위원회에다 징계 회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거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당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선거 기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선거 기간 동안에 뭐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선교 지금 전당대회 위원장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저 사람이 초선 의원도 아니고
사선의원급 되는 네.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정치를 거의 포기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아마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예. 정도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전당대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할까라는 부분이 생각이 좀 들어서요. 괜찮다 외치는 사람들이야 뭐 그 아주 극소수일 수가 있을 수가 예. 있지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왜 전당대회를 하느냐. 이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새 당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미래를 만나느냐를 결정짓는 전당대회란 말이에요. 지금 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 함께 미래로라고 돼 있어요. 다 함께 과거로 가는 거 아닌가요? 다 함께 막말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드시 김준교 징계에 붙여가지고 예. 해당 행위에 대한 것은 당 차원에서 준엄한 저는 심판을 좀 내려야 될 거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27일입니다. 전당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에 과연 태극기 부대가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는 용어에 대해서 김진태 후보는 저는 껄끄럽게 생각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단절해야 된다 이런 게 일반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지지자 중에는 포용해야 한다는 게 많았어요. 이게 과연 전당대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도 뭐 나름대로의 신념과 자기의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포용이란 말을 쓸 때는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 다원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다원민주주의인데요.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대통령께서도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5.18 우리 표현의 발언과 관련돼서 다원성과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훼손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70% 이상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전원이 찬성을 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230명, 34명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전체 책임당원까지 포함해서 대의원까지 포함해서 한 37만 명 중에서 2% 정도 차지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의 태극기가 저는 자유한국당을 좌지우지한다고 절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극단적인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 새 지도부가 태극기 부대와 관련돼서 특히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같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가야지 뭐 같은 당원이가 무조건 다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뭐 사실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총선과 뭐 지방선거 이런 선거가 아니라 전당대회이다 보니까 한국당 지지자들 중에 60% 이상이 뭐 태극기 부대를 포용해야 한다라는 지지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도 좀 더 고민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포용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좋은데 실은 포용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전당대회 기간에 따라다니면서 했던 행태라든지 언어 같은 거 보면은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내 자식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성인이 된 그런 분들 어떤 가치관이 고정된 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그 의식을 돌려놓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포용보다는 한국당 지도부가 좀 결단을 해서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잡음과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당에서는 명목적으로는 가장 어른인데 그 김병준 대표 뭐 위원장 발언할 때도 막 욕설하고 야지하고 뭐 이건 막가자는 건데 정말 한국당이 정말 품격 있는 보수로 가려면은 이분들을 껴안고 가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언어적인 유의지 실제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이번 전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황교안 후보가 뭐 앞서고 있다는 게 아마 이제 한국당 내부의 어떤 그 동향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오세훈 후보가 과연 비박계 어느 정도 결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표로 또 얼마나 나타날지. 네네. 김진태 후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두 사람이
누가 꼴등 하나에 따라서 꼴찌 하나에 따라서 이 상황이 이후의 전대 상황이 많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면에서 아마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지금 오세훈 후보는 전당대회에 임하면서 당대표 선출에 대한 것보다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나고 나서도 대권이라는 통고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한 신뢰가 오늘 바로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다른 후보들보다도.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자층으로 해서만 보면은 황교안 후보가 아니 월등하게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오세훈 후보는 만약에 이번에 뭐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얘기하는 박근혜의 극복론이라든지 중도위원 확장론이라든지 이것은 결국은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한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있는 데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물론 1등 하느냐는 부분도 있지만 오세훈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가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책임당원을 포함해서 70%가 책임당원이고 나머지 30%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선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졌지만 아직 굉장히 나름대로 득표력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미래가 있는 거로 이제 보여지지만 만약에 이제 김진태 후보한테 졌다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이 토론했었던 야 이거 좀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나치게 우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예 반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요. 영남권 65석을 다 이겨도 수도권 122석 중에서 반 이상을 얻지 못하면은 결국은 총선은 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숙제를 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 후보들별로 특히 이게 섞을지 안 섞을지 보면 분리돼서 나오거든요. 책임당원은 몇 %, 일반 국민 여론조사 몇 %. 이것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함의를 앞으로 좀 더 주목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 다시 등장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청와대 쪽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내에 있는 싱크탱크의 원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치 복귀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대목에 다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 복귀를 하지 않는다고 했던 게 아니라 정확한 워딩은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거였었죠. 근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공직을 맡지 않겠다 현 정권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 수차례 나왔지만은 해외를 계속 돌아다녔죠. 2년 정도. 본인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그 민폐 자산이 다 이제 고갈됐다. 그러니까는 아는 지인들 찾아가가지고 조금씩 묻고 다니는데 이제 그럴 사람조차 다 바닥났다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처지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2년차 만으로 2년차가 임박했고요. 횟수는 3년차 접어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통상적으로 이때쯤에서 그 레임덕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최근에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어때 청와대라든지 민주당을 주변으로 해서 잡음, 악재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뭔가 좀 고삐를 좀 잴 필요가 있는데 청와대는 노영민 실장을 불러서 어쨌든 좀 내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민주당 쪽에는 양정철 물론 이제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이긴 하지만은 그쪽에다가 그 자리를 둠으로써 그런 마지막 남은 중반 임기를 좀 끌어가겠다는 이제 포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제 양정철 비서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계속 고사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워낙 문재인 사람이라는 그 친문 색채가 강한데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멀리 했던 건데 어쨌든 그런 자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친문 색채가 짙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아마 좀 시선이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왜냐하면은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저는 그분이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보는데요. 한국 정치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박지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문재인 후보였었거든요. 대통령이었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집권 말기가 되면은 결국은 가장 자신과 잘 알고 마지막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지금 이런 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대통령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의 뭐 정책연구원에 간다 한다는 거는 딱 국민들이 생각할 때 또는 정치권은 뭐를 생각하냐면 청와대가 총선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의도 연구원이 총선이 되면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합니다. 한국당은 그렇죠. 그렇죠. 민주주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형태든 간에 각 후보를 평가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총선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대통령과 워낙 친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람을 정책연구원장으로 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고 정책연구원은 외부에서 정말 덕망 있고 능력 있는 분을 모셔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 정책을 연구해야지 전략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뭐 관철된다고 한다면 수없이 또 그 부분 당청 관계가 초수직적 관계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도 수직적 관계로 민주당이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연구원마저도 대통령의 친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들어와서 좌지우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큰 틀 속에서 보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저는 처음에 본인이 얘기했었던 뭐 어떠한 직을 맡지 않겠다. 권력근처에 갈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 그걸 지켜라. 그래야지만이 그 순수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능력 있는 것은 본인이 또는 대통령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십시오. 탁현민이라는 사람을 또 24일만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렇게 인재가 없느냐. 대통령 풀이 너무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논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이 그만큼 총선이 좀 급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 2016년도 당시에요. 새누리당의 가장 큰 참패의 원인은 청와대가 모든 공천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진박 논란도 있었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요. 물론 절박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꼭 그것을 공식적인 그것도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건 소탐대실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더 큰 틀 속에서 도울 수 있는 거는 도우는 길을 찾아야지.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굉장히 신중한 처신과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좀 합니다. 한 주제만 더 다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민주당은 이 논란이 확산되는 걸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냐 블랙리스트냐 별 이야기 다 나오죠. 내책 남불, 내로남불을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그 자리를 내쫓는 것은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모든 정권에서 있어 왔었거든요. 어떤 이제 좀 더 포장을 해가지고 좀 점잖게 하느냐, 좀 무식하게 하느냐 이런 표현의 차이만 있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경실련에서 2008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공공기관장들 그 임명한 거 분석한 거 발표한 거 보면은 그때도 뭐 도로공사라든지 한전 보면은 전체를 다가 자기들이 찍었던 사람이 안 되니까는 다 무효화시키고 재공모해서 했단 말이죠. 박근혜 정부 때도 2013년도에 그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 할 때도 그분이 대선 캠프에서 그 유세단장 했던 분인데 그때도 역시 그분이 안 들어가니까 무효화시키고 다시 재공모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더라고. 이게 무슨 체크리스트냐 블랙리스트냐 이런 것보다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그 블랙리스트하고는 전혀 다른데 지금 막 섞어가지고 막 하거든요. 희석을 시키는데 전에는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생각,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배제하고 차별했던 것이고 이번의 경우는 대통령이 새로 바뀌어서 내가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하고 뜻을 같이 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같이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여부가 좀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이전에는 보면은 수익성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임금 피크제라든지 비정규직 채용해가지고 뭐 수익성을 내는 데다 급급했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인간을 먼저 우선시 두다 보니까 이전 정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구상하고 있는 뜻하고 같이 갈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좀 과하고 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제가 보여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념의 잣대가 아니고 이번에 경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과 성격, 규모가 전 정부에 있었던 블랙리스트와 많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까요? 설득력이 그런데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블랙리스트든 뭐 체크리스트든 체크리스트라고 했으니까 리스트는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태우 수사관의 환경부 리스트와 관련돼서 미리 폭로를 한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팩트죠.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금 출국 금지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팩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단순한 관리 차원에서 했었다면은 김은경 전 장관을 왜 출국 금지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는 청와대가 접근하는 방식이 지극히 잘못됐다. 뭐냐면은 규모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규모가 작아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작동 방식이란 거는 뭐냐면 청와대는 절대로 지시한 적이 없었다. 과거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청와대가 만들고 지시하고 시행을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 물론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청와대 지시를 받지 않은 환경부가 알아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했을까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정부는 과거에 보수 정권과 차별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촛불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고 이게 나라냐?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어떠한 과거 정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지금 저는 대응 방식이 뭐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먹칠하지 말아라. 뭐 우리 뭐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시와 실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진짜 실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권력남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를 말고 빨리 지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수사를 해서 빠른 결과를 좀 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다른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그냥 뭐 우리 정권은 다음 정권과 다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교수님 그 공감을 하면서도요. 아직은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좀 검찰 수사 결과가. 지켜보고 이걸 일반화를 갖다가 자칫하면 그 일반화 오류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거지 단정해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아직까지는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지시하고 실행이 있었냐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전혀 정부가 다르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식 전 국회 부대변인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